책 읽어주는 미즈놀, 거인의 어깨, 7장, 버핏, 범접할 수 없는 천재, 196쪽입니다. 찰리 먼거는 워런도 그레이엄의 어깨 위에 올라섰고 결국 그보다 더 멀리 보았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책 읽어주는 미즈놀 백그라운드 오늘 21명인데요. 여러분의 통찰력이 점점 키워진과 함께 채널 구독자 숫자도 늘어날 겁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모쪼록 책 읽어주는 미즈놀을 통해서 미즈놀 팀장을 뛰어넘고 워런 버핏과 어깨를 동등히 할 수 있는 투자의 전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블룸버그 세계 최고 부호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호 순위로 쭉 보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등 직접 창업을 하여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버핏은 투자 실력을 바탕으로 그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1930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을 거쳐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투자를 배웠습니다. 1953년 그레이엄의 회사 그레이엄 뉴먼 코퍼레이션에 합류했다가 1956년 3년 만에 회사의 청산과 함께 본인의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버핏 파트너십으로 불린 이 펀드는 13년간 연평균 29.5%라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연평균이 29.5%도 엄청난 성과인데 연평균입니다. 10개월로 따지면 한 달에 수익률 3%가 채 안 됩니다. 자, 한 달의 수익률을 3%씩 꾸준히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버핏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1969년 펀드를 청산하면서 펀드의 주요 재산이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현물로 인수, 개인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버핏이 회사를 지배하기 시작한 1965년부터 2021년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20.1%로 S&P 500이 10.5% 대비 9.6%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1965년 S&P 500이 1달러를 투자했다면 2021년 말 302달러가 됩니다. 같은 기간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한 1달러는 36,416달러가 됩니다. 워런 버핏은 훌륭한 투자자로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1973년 오마하 선의 대주주로서 지역 공리단체의 비리를 파헤쳐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991년 살로만 스캔들로 미국 최대 주식 중개업체 중 하나인 살로만 브로더스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회사를 살려냈고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인수한 기업의 경영을 훌륭한 경영진에게 철저히 위임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건강한 자본주의의 수호자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그는 재산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든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21년까지 4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습니다. 버핏은 2003년 포춘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제목, 성과를 보자. 버핏의 투자 성과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단 몇 초면 버핏 파트너십의 수익률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익률을 연도별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버핏은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레이엄을 추앙하여 그가 재직하던 컬럼비아 대학교에 찾아간 버핏은 기어이 그레이엄의 회사에 입사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한 번 거절당한 적이 있죠. 이후 1957년부터 1969년까지 고향인 오마하를 거점으로 본인의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버핏 파트너십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13년간 29.5%로 비교지수 7.4% 대비 22.1%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한편 이 수익률은 그레이엄 때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의 전체 수익률과 고객이 가져간 수익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을 청산하기로 결정할 때에도 버핏의 타고남이 드러납니다. 1967년에 버핏은 주주들에게 양적인 분석을 통한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둘째는 단기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막대해지면서 시장의 과잉 반응 패턴이 증가하여 본인이 가진 분석 기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참 멋진 말이죠. 셋째,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너무 커졌다. 넷째, 그러므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버핏이 초기에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주주들에게 이야기한 수익률은 다우존스 대비 10% 초과 수익이었습니다. 버핏은 시장 상황이 변했고 그가 할 수 있는 투자법으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 수익을 낮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버핏은 자신이 예전에는 더 젊고 가난하고 경쟁력이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39살 버핏이 이제는 벌만큼 벌었고 나이도 먹었으니 적당히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어서 1969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1967년 서한을 보낼 때 목표치를 낮추면 노력을 덜할 것 같아서 목표치를 낮췄지만 무대에 올라와 있는 한 100%의 책임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파트너십이 아닌 다른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토끼를 추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은퇴 선언입니다. 버핏의 은퇴 시점은 탁월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악몽으로 기억하는 엄청난 약세장이었습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금리 급등, 닉슨 쇼크,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있었고 1970년대의 마지막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 장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년간 100원저리를 맴돌았고 큰 하락장을 두 번 겪었고 1960년이 되어서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0년이 되었어요. 1960년대의 화랑장에서 단꿈에 빠져있던 투자자들은 강제로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버핏의 친구 찰리 먼거의 펀드는 수익률이 반토막이 났고 빌 루안의 세카이어 펀드도 1973년, 1974년 연거푸 두 자릿수 손실을 내면서 간신히 자산의 70% 손실을 내면서 간신히가 아니라 자산의 70%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버크셔의 주가도 1973에서 74년 동안 반토막이 났지만 버핏은 버크셔 회장으로서 자금이 유출될 우려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형태의 투자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전국구 스타로 거듭나는 중이었고 인수한 언론사를 통해 퓰리처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커다란 변곡점에서 탁월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1974년 11월 포브스와 인터뷰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 때가 되었다며 필립 피셔의 성장주 종목들을 벤 그레이엄의 담배꽁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최초의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당시 유행했던 금, 원자재, 부동산 등을 버리고 이제는 주식을 살 때라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버핏 파트너십 이후에 버핏의 투자 성과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을 보면 됩니다. 버핏은 1962년 그레이엄의 담배꽁초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남성복 안감에 들어있는 섬유를 만드는 회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섬유는 당시의 사양 산업이었지만 그레이엄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였고 버핏의 최악의 투자권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당 7불 50달러로부터 매입을 시작하였고 주가가 9에서 10달러 수준까지 오른 시점에서 회사 측은 버핏에겐 얼마면 주식을 팔겠는지 물어봤습니다. 버핏은 11불 50센트 달러면 팔겠다고 했고 회사 측은 11.375달러의 공개 매수를 통보하였습니다. 화가 난 버핏은 오히려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여 1965년에 회사의 최대 주주 자리까지 올라버립니다. 1960년대에는 고고 시대라 불리우는 성장주 광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사양 산업에 있는 회사의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9년 버핏은 파트너십 해산을 선언하는데 문제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유동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핏은 정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들을 별도로 매수자를 주선해주는 형태로 유동화를 진행했고 해산 이후 많은 주주가 버크셔 주식을 현물로 떠나버렸습니다. 버핏은 주식을 더 살 생각이었으므로 당연히 현물로 보유하였고 그 결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개인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는 훗날 전기작가 앨리스 슈레더에게 이렇게 토로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이 애초에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버핏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회사를 어떻게든 성장, 회생 시키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고군분투의 결과로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57년간 20.1%입니다. S&P 500의 10.5% 대비 9.6% 수익률입니다.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엄과 버핏 파트너십의 기준으로 보면 LP 수익률, 즉 고객이 가져가는 수익률 기준이거든요. 심지어 반쯤 은퇴한 상태에서 이 수익률을 냈다는 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에서 특이한 구간을 찾아보면 1974년, 그러니까 1999년입니다. 197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앞서 파트너십 청산을 이야기한 말씀드렸습니다. 1999년은 다들 아시는 나스닥 기술의 버블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성과로 인하여 버핏은 한물간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고 주주총회에서는 제발 기술주를 조금이라도 사면 안 되겠냐라는 탄원까지 받았습니다. 1999년 하반기에 버핏은 이례적으로 시장이 고평가되었다는 의견을 4차례나 공개적으로 펼쳤습니다. 2000년은 거품이 꺼지며 시장이 급락했고 버크셔는 오히려 두 자릿수 수익률을 냈습니다. 비슷한 구간으로 비교적 최근인 1919년에서 20년이 있습니다. 팡, 메가 등으로 불리는 기술주가 엄청난 장기간 수익률을 보여준 구간이었습니다. 이때도 버핏은 한물간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고 2020년 코로나 기간에는 항공주를 저점에 매도하는 등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그리고 이 책을 쓰고 있는 2022년에 버크셔의 성과는 멋지게 회복했고 2020년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일본 상사주 중 또 한 번 버핏의 성공적인 투자 역사의 한 장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최근 연도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보자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초과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산 총액이 9,5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시장성 증권만 3,500억 달러를 운용하는데 다른 투자자와 성과를 비교하기에는 동일한 범주에서의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로 버핏의 위치는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또한 테드 웨슐러, 토드 톰스 등 후계자가 관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의 성과 및 앞으로의 성과가 온전히 버핏의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버핏에게 성과 검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버핏의 상태는 요즘 말로 하자면 게임의 끝판을 다 깬 지 한참 지난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단계에 접어든 사람의 실수를 몇 번 한다고 해서 과거의 이력이나 그의 투자 원칙의 진위는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버핏은 이미 50년 전부터 반쯤 은퇴한 상태입니다. 그레이엄으로부터 사사받은 버핏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것처럼 버핏에게서도 또 사고 체계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하하. 까지 오늘은 읽어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206쪽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